나는 혈당 정상인데 라고 하는 분 분명히 많을 텐데 한번 따보세요. 따보면은 정상이 아닐 확률이 거의 한 3에서 50% 정도 됩니다. 탄수화물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얼마나,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키토 김윤겸입니다. 저희가 키토제닉과 저탄 건지를 주장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간혹가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맨날 혈당, 인슐린, 저탄수화물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자주 얘기하니까 제가 탄수화물을 약간 악마시 한다고 여기는 분도 종종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쁜 식품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충분히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영양소이기도 하고 그 양과 질이 좋고 우리 활동량만 받쳐준다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늘 강조했듯이 지금 현대 2023년에 당뇨 전 단계, 즉 인슐린 저항성을 갖고 있는 인구수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성인 인구 중에 거의 3명 중에 1명에서 많으면 2명 중에 1명은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이미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탄수화물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는 사람들이 나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분류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탄수화물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탄수화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면 이때는 탄수화물 먹어도 괜찮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없으면 탄수화물은 적당히 먹으면서 다이어트해도 괜찮습니다. 이때는 그냥 약간 일시적인 비만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 탄수화물 먹고 운동하면 그냥 세포가 건강하기 때문에 살이 잘 빠져요. 약간 평소에 그래도 정상 체중 유지했던 분이 잠깐 몇 달 동안 살찐 정도? 요럴 때는 탄수화물 먹고 빼도 됩니다.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생긴 상태,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건 사실 당뇨 전 단계라고도 표현해요. 요때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약간 만성적 비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이 찐 지 뭐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됐다거나 혹은 혈당을 체크했을 때 정상 범위를 넘어섰을 때 나는 혈당 정상인데 라고 하는 분 분명히 많을 텐데 한번 따보세요. 따보면은 정상이 아닐 확률이 거의 한 3에서 50% 정도 됩니다. 일단 해보셔야 돼요. 이때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왜 줄여야 되냐? 인슐린 저항성이 일단 생긴 이유 자체가 여기 혈관 안에 이렇게 혈당이 흐르고 있는데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혈당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흡수될 때 이게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 세포가 이걸 거부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너무 많아서 거부하는 거니까 얘를 줄여버리면은 얘가 이제 조금씩 마음이 풀립니다. 아, 좀 더 주세요. 이 정도 너무 부족한데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이 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와 당류를 줄이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조금씩 회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건 세포 단위의 일이고 우리 몸에서 보면은 혈당이 너무 자주 높아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피로해져, 힘들어져. 그래서 점점 췌장의 기능이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췌장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췌장이 할 일을 좀 줄여주면 얘도 정상화가 돼서 인슐린 분비량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이미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은 줄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얘도 크게 보면은 당뇨가 있을 것이고 당뇨 전 단계와 비만인 상태가 있겠죠. 얘가 이제 사실상 인슐린 저항성의 거의 입문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좋기는 한데 막 완전 무탄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당뇨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심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좀 개선하려면 조금 많이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당뇨 약을 먹고 있다 이러면은 전문의와 무조건 상담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당뇨약은 일부러 강제적으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인데 우리가 탄수화물 줄여가지고 이미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약 먹어서 더 떨어지면 이건 저혈당이 와요. 약 드시고 계시면 무조건 전문의랑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인슐린 저항성이 오기 전에 저탄수화물 식사를 이제 습관화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올 일을 아예 안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그냥 세포와 혈관 건강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당뇨를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은 저탄수화물이든 키토제닉이든 일단 하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주치의가 어떻게 의료행위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다 좌우가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인슐린 저항성이 이제 생기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저탄수화물을 해야 된다고 보는 편인데 얘도 경증일 때는 아예 줄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의문점부터 하나 제가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탄단지 3대 영양소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은연중에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정말 이걸 섭취하지 않으면은 죽는 그런 영양소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분해되면은 아미노산이 돼요. 근데 이 아미노산 중에서 그 앞에 필수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필수라는 말이 붙으면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해낼 수 없거나 아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은 육류나 생선을 통해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만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무조건 먹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방도 필수 지방산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육류나 생선을 통해서 먹어줘야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지방을 아예 끊으면은 우리 몸이 고장이 납니다. 왜냐면 필수 지방산을 못 만드니까, 필수 아미노산을 못 만드니까. 근데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카니보어나 키토제닉, 탄수화물을 완전히 줄이는 식단이죠. 이 두 가지를 해도 건강한 이유가 뭐냐면 이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안 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적응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죠.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몸에서 못 만들어. 근데 우리 몸은 혈당이 한 70 이하로 떨어지면 저혈당 쇼크로 죽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이 70 이하로 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간에서 이 단백질에서 온 성분과 지방에서 온 성분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혈당, 그러니까 포도당을 스스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얘는 안 먹어도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혈당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탄수화물을 줄여가지고 스스로 만드는 탄수화물로 정상 혈당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따라서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는 아닙니다. 근데 물론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탄수화물에서 얻고 있고 그래서 혈관과 혈당 건강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필수는 아니지만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카니부어 건강에 좋지만 평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떤 탄수화물을 먹으면 좋은지 그 기준과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보시면은 탄수화물의 질을 따져야 됩니다. 근데 질을 따지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공 정도와 혈당 상승 속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네 가지를 들게요. 현미, 백미, 밀가루, 설탕. 이 네 가지는 가공한 정도가 다 굉장히 다릅니다. 보세요. 현미 가공했나요? 전혀 안 했죠. 가공 단계 0. 백미, 현미에서 껍데기 벗긴 백미잖아요. 가공 단계 1. 이거를 가공 혹은 정제라고 해요. 밀가루 어떻게 했죠? 껍질을 벗겼고 통밀에서 그 다음에 밀을 갈았어요. 두 개가 들어가죠. 자, 설탕 어떻게 했죠? 설탕은 사탕에서 이걸 부셔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액으로 추출해서 원심 분리기에 돌려가지고 액과 원당을 분리하고 그 원당을 또 가공해서 하여튼 10단계를 거쳐. 얘는 그냥 진짜 가공식품의 끝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공 정도는 이렇게 될수록 심해지고 그러면은 이 4개가 혈당 상승 속도는 어떨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둘 다 이렇게 갈수록 더 빨라져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공 정도와 혈당 상승 속도 두 가지를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 상승 속도가 느릴수록 가공된 정도가 적을수록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다만 이 현미는 이제 여기 안에 껍데기에 WGA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안 받는 분은 차라리 백미가 나아요. 보면 백미와 현미는 가공 단계가 하나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아주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얘가 더 천천히 혈당을 올리죠. 아무튼 요 네 가지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탄수화물의 질을 판단하는 두 번째 요소, 분자 구조. 좀 어렵죠, 갑자기? 요거는 아까 1번이랑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1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번을 알아야 돼. 사실 탄수화물은 당분자가 결합된 모든 식품을 다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분자가 몇 개 혹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종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혈당 상승 속도도 다를 거고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달라요.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1번 단당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당분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2번 이당류. 이렇게 생겼어요. 분자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죠. 3번 올리고당류. 이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분자 구조가 3개에서 10개인 애들을 올리고당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다당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겁나 많아요. 몇 개냐? 10개 이상. 막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돼요. 이런 애들이 다당류인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구조가 단순할수록 소화 흡수가 빠르겠죠? 근데 얘네는 다 당이야. 그래서 소화와 흡수가 빠른 당이기 때문에 혈당을 엄청 빨리 높이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에 굉장히 안 좋아요. 이 당 구조가 간단할수록.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보면은 얘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랑 과당, 그리고 갈락토스. 포도당은 우리 몸의 혈관에 흐르는 혈당이라 그랬죠. 걔네가 그냥 단당류예요. 그래서 이 모든 탄수화물들은 대부분 다 소화되고 나면 포도당이 돼요. 그 구조에서 다 떨어져 나와가지고 결국에 얘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혈당 그 자체, 뭐 포도당만 따로 먹는 사람 잘 없겠지만 얘는 에너지원이니까 입원해서 몸에 기운 없을 때 딱 힘 빨리 내라고 포도당 수액 맞고 그러죠. 얘는 걔네입니다. 그리고 과당도 단당류예요. 얘는 물론 혈당으로 가서 막 하진 않는데 간으로 가가지고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 단당류랑 다당류를 한 번에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이건 좀 제가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뤄볼게요. 그리고 갈락토스, 얘는 나중에 이 포도당이랑 결합해서 유당이 돼요. 유당. 2당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당이랑 나중에 과당이랑 결합하면 설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당이랑 갈락토스랑 합쳐지면 엿당이 돼요. 엿당. 얘는 메가당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엿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 분자가 나중에 이것만 끊으면은 바로 단당류 돼서 혈당을 높일 수 있는, 혈당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영양성분표에서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당류로 표기를 합니다. 당류. 그래서 얘네는 영양성분표에서 딱 보고 이게 높으면은 그렇게 좋은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 이 올리고당류부터는 끊을 게 되게 많아지니까 혈당 상승 속도가 그렇게 안 빨라지는데, 얘네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시중에서 올리고당류 팔잖아요. 거기에는 이 올리고당뿐만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단당류, 이당류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 먹으면 얘네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중에 파는 올리고당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얘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곡물이나 뿌리채소 이런 데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정제 탄수화물 먹으면 같이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올리고당류도 우리 몸이 대사를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대장까지 가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장 환경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좋은 당류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탄수화물이에요. 자, 이제 다당류. 이 다당류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4개밖에 안 그렸지만 100개, 1000개 막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끊어야 될 게 엄청 많아. 그래서 혈당을 상승하는 속도도 되게 느립니다. 얘는 예시를 들면 뭐냐면 전분이에요. 전분. 약간 점성 있는 전분물 알죠? 걔네가 얘네입니다. 그래서 전분물이 뭐 딱 봐서 이게 단 것처럼 안 보이지만 사실 당이긴 당이에요. 혈당을 천천히 높이긴 하지만 보면 당 분자의 개수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얘네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 높아져요. 천천히 오를 뿐이지. 그래서 막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얘는 보통 쌀, 얘랑 비슷해요. 뿌리채소, 곡물 뭐 이런 데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이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먹어야 된다면 얘네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얘네는 곡물이나 뿌리채소에 많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제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요. 정제탄수화물은 얘네를 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다당류가 끝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말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섬유질입니다. 보통 식물에 많이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이섬유는,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가 그런데, 얘네는 먹으면 그대로 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영양성분표에 표기할 때 이 식이섬유도 탄수화물량에 함께 합산이 돼서 나와요. 표를 보면은 약간 탄수화물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하위 항목으로 당류가 있어요. 얘는 표기가 되는데, 얘는 만약에 이 제품에서 얘를 표기하려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한 7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저희는 이거 표기하고 있죠. 돈을 더 내가지고. 근데 암 돼 있는 애들은 이 식이섬유가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갔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브랜드에서는 돈을 좀 더 내고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밑에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식품을 딱 봤어요. 여기서 진짜 순탄수화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알고 싶다. 그럼 이 탄수화물 함량에서 식이섬유 함량을 빼야 돼요. 그래야 순탄수화물 함량이 나와요. 왜냐면 얘는 어차피 몸에 들어가서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는데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대신에 이 식이섬유는 그대로 장까지 가서 대장에서 또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고당류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결국에는 어떤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 다당류와 그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은 다당류를 먹어야 된다. 근데 물론 이 식이섬유에도 이슈가 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몸에 소화 기능이 좀 안 좋은 분들은 대장에서 부패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랬죠. 근데 대장에 오랫동안 보관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배출되기 전까지. 그 과정에서 이 식이섬유가 뱃속에서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같은 거 먹고 배 아프신 분들은 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또 이 식이섬유는 대부분 채소에 들어있는데 이 아까 말한 이 현미에 들어있는 WGA라는 독소처럼 채소에도 렉틴이 있습니다. 독소예요. 그 독소가 또 몸에 영향을 끼친다면 얘도 약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분자 구조와 아까 1번 가공 정도 그리고 혈당 상승 속도를 다 고려했을 때 다당류가 제일 좋다. 이 다당류를 다른 말로 하면 복합 혹은 비정제 탄수화물이 제일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답은 다 아는데 이유가 뭔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알았어. 근데 결론이 났죠? 가공 안 된 비정제와 다당류, 식이섬유 들어있는 탄수화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럼 얘는 보통은 이제 통곡물이나 아니면 뿌리채소 정도가 될 거예요. 뿌리채소라 하면 감자, 고구마. 근데 물론 고구마도 과당이 들어있긴 하니까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무튼 얘네를 먹어야 되는데 얘네를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생으로 먹으면 별로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먹냐면 으깨기, 갈기, 도정하기, 껍데기 벗기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약간이라도 좀 부드럽거나 흡수가 빠르고 씹기 편하게 만드는. 근데 우리가 저번 가공식품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이 과정을 거칠수록 결과값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생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가공 탄수화물이나 정제 탄수화물 먹을 바에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에 따라서 나름대로 각자의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 팁을 드리자면은 한국인은 보통 주식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때 밥에다가 올리브유를 같이 넣어서 지으면 이 올리브유 향은 잘 안 나고 안 나는데 혈당 상승 속도는 좀 떨어뜨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그냥 탄수화물만 먹으면은 막 이렇게 혈당이 날뛰는데 탄수화물이랑 지방, 뭐 밥이랑 올리브유뿐만 아니라 차라리 빵을 먹을 때도 버터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약간 이렇게 돼요. 이렇게 효과가 엄청 극적이진 않지만 혈당 상승 속도는 약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제일 모든 시기의 최악은 당과 지방의 조합이 최악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게 당과 지방의 조합이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 당의 양을 줄이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저탄고지죠. 우리 항상 저탄고지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저탄고지가 괜찮은 이유는 지방이 고라서가 아니라 당이 적어서. 그래서 원인을 당에서 찾아야 된다. 꼭 지방에서 찾으면 안 된다. 이 저탄고지 하면은 대부분 지방 많이 먹어서 건강에 안 좋지 않아요? 하는 분들 많은데 얘보다는 얘가 훨씬 문제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서 지방이 왜 몸에 나쁜 게 아닌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혈당 상승 속도 낮추고 싶다 그러면 지방이랑 같이 먹어라. 근데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긴 영상인데 제가 저탄고지, 저탄건지 뭐 이런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만든다는 평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쇼츠처럼 이렇게 짧게 영상 올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긴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마냥 탄수화물을 악마화 시키고 있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